멘사 출신의 그 C 언어를 뭐 10살에 마스터했다. 그때 보니까 서울대 의과대학원 인턴으로 들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서울대 의대에 연구원으로 처음에 들어갔었고요. 당시가 이제 17년도? 제가 이제 17살 때 연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됐고, 그 연구원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대학원 랩실로 이제 인턴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딱 그 연구원은 아닌 상태에서 이제 랩실 인턴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녹화를 한 거여가지고, 그때 제가 뭐 연구 인턴을 이제 곧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점 전에는 연구원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구실 인턴이었습니다. 네, 그런 분이 저스티스님의 음악 NFT를 같이 도우시는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있던 필드 자체는 뭐 의학학 쪽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프로그래밍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뭐 블록체인 이런 거 다 관심이 많았었고요. 저는 이제 18살 때부터 이제 퀀트라는 일, 이제 알고리즘으로 트레이딩 하는 일, 이런 것들을 또 연구를 시작하기도 했었고, 이제 기관이랑 같이 협업해서 펀드를 실제로 운용해 보기도 했었고, 그 앞으로의 제 그 방향성은 사실 연구자는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스타트업 씬에서 조금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쪽으로 뭔가 같이 풀어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작점으로 이제 저스티스님하고 같이 이런 음원 NFT, 그 다음에 음원의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새로운 방식의 NFT 이런 걸 접근을 하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풀어나가는 걸 전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메타버스 포럼 쪽 자체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것 자체가 뭔가 제가 이런 부분 뭐 말씀해 주시기로는 제가 제 입으로 하긴 그렇지만 뭐 예술이나 철학이나 이런 데도 좀 조예가 있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명이 안 된 게 아쉬워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 해주신 것 자체가 일단은 되게 감사해서 저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거긴 한데, 근데 어찌됐든 이제 제가 말씀해 주신 게 맞고, 사실은 왜냐면 제가 초창기에는 사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말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가 저 자신이 어쨌든 프로 엔터테이너다라는 측면 아래에서 그 관점으로 저를 바라봤을 때, 제가 그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프로 뮤지션, 프로 아티스트로서 뭔가 맞는가라는 고민을 했을 때,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줄여가게 된, 그래서 상당히 뭔가 이렇게 말할, 뭐라 해야 될까요? 뭐 기회도 없었고, 왜냐면 제가 어디 나서서 저 막 이런 활동하고 이런 거 관심 많아요 라고 사실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사적으로는 거의 14년도부터 항상 계속 그쪽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커뮤니티 안에도 있었다라고 말해도 뭐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2014년도에 이제 제 믹스테이프에 커버를 해주셨던 분이 이제 강영길 사진작가님이 계신데, 파인아트 쪽 하시는 분, 뭐 요즘은 이제 다양한 활동 하시지만, 그분이랑 이제 알게 되면서 제가 지금 실제로 지금 제 집 위치도 종로구 쪽에 있는데, 그것도 다 그때 인사동연이 이제 닿아가지고 제가 그분들 뭐 작가님들 소개로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하고 거의 이제 횟수로 쳐도 7, 8년이죠. 그렇게 오래 알고 지내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강 작가님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거나 하시면은 연락을 해서 뭐 자주 보고 사적으로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던 과정에서 이제 제가 나간 자리에 민영 씨가 계셨던 거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 강 작가님의 프로젝트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만나게 된 거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미 그 만남을 가지기 이전부터 NFT나 메타버스 자체에 너무나 관심이 있었고, 혼자서 계속해서 뭔가 리서치를 하면서 어떻게 이걸 내 아트와 내 일과 접목시킬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던 찰나에 이제 저희가 있던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돼서, 저는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죠. 막 저를 앰버서더를 시켜라, 저같이 진정성 있는 사람과 일을 해라, 뭔가 그냥 단순히 유명하다고 해서 혹은 단순히 뭐 어떻다 해서라는 사람과 일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비전이 맞고 그런 사람하고 일을 하자라고 하고, 이제 제가 아마 제 기억에는 유럽 여행을 갔다가 이제 근데 그때쯤에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하고 싶은 게 생겼다 해서 제가 이제 유럽에 갔다 와서 그때 만나가지고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하게 된 게 이번에 낸 유 싱글을 NFT로 발행을 한 거죠. 네네. 네. 제가 저스티스님의 팔로우를 네네네. 약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 네네네. 실제로 그런
그 미술 쪽이나 예술 계통을 좀 잘 알아야 네네네. 팔로우를 할 만한 사람들을 많이 하셨길래 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네네. 약간 분명히 그런 깊이가 있고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좀 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뭐라 해야지, 어쨌든 저의 전업은 현재까지는 음악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미술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전문가가 당연히 많으실 테지만, 저는 어쨌든 저의 필드 안에서 특히나 뭐 음악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힙합이라는 또 문화가 있으니까 그 문화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제가 그래도 정말 미술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물론 그것도 겉핥기인데 서양 철학사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근데 그걸 공부를 하게 된 동기 자체도 그냥 예술사 자체를 뭔가 더 제가 어딘가에서 진짜 내가 말하고 다니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 철학사를 좀 판 게 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사조라고 이제 하는 게, 예술이라는 게 다 같이 가는 거고, 그러면 뭐 서양 철학사에 뭐 모더니즘이 나왔다. 그럼 이 모더니즘이 미술사에 어떻게 적용되었나, 음악사에 어떻게 적용되었나, 이게 다 다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제나 항상 관심을 두고, 저는 제가 음악을 하지만 이것도 어쨌든 예술이라는 카테고리 집합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제 일을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뭐가 됐든 관심을 기울이고 제 흥미가 생기면 공부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네네. 조응합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걷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나요? 그쵸. 그게 항상 있고, 요 얘기들을 뭐 제가 제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뒤에 할까 했는데 질문을 주셨으니까 하면은, 저는 항상 40, 50대에는 진짜 현대미술을 하고 싶고 조형예술을 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들이 제가 이제 짬이 진짜 쉽게 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공간도 필요한 일이고 뭔가 작업자들도 필요한 일이고 그런 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먼 미래로 보고 있었다가 최근에 이제 NFT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거 자체의 접근성 자체가 너무나 확 당겨질 수 있어서 내가 이제 진짜로 병행을 할 수도 있겠다.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인터뷰를 응하고 이 얘기를 처음으로 하고 싶어진 것도 사실 그런 지점이 큰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제 지금까지의 어느 정도 음악 이외에 예술에서 제가 활동해온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어디 가서는 뭐 특별히 털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40, 50대가 되면 뭔가 그때 제가 활동을 직접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때 좀 그때 제 기반으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던 것들이 요즘에 이런 사조 덕분에 굉장히 앞당겨졌고,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미술 쪽으로도 전개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번에 저스티스님의 UNFT가 네, 오픈시에 올라갔고 저작권 수익을 쉐어한다 이 개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레어와 노멀 버전이 있었고 그게 네, 약간 근데- 스톡 버전? 네,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저작 인접권을 쉐어하는 거예요. 저작권 그 마미손형 편에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은 굉장히 다르고, 저작권은 저작 인접권의 수익에 비하면 현저하게 정말 작거든요. 근데 저희가 쉐어하는 부분은 어쨌든 더 많은 부분의 저작 인접권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저작 인접권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NFT로 저희가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그 이더리움 기반이라고 해서 전 아까 사실 그래서 궁금했던 게 물리적으로 그 수익 쉐어를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NFT가 다른 토큰들이랑 다른 게 이제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 차이점이 블록체인의 메타데이터라는 게 삽입이 돼서 그 디지털 파일들, 예를 들어 요즘에는 이미지나 아니면 동영상 같은 형태로 NFT가 많이 발행이 되니까 그런 이미지나 그 동영상을 이제 가리키는 그런 메타데이터를 이제 블록체인에다 같이 삽입을 해서 토큰을 발행하는 이제 요거를 NFT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디지털 콘텐츠 자체를 사고 파는 게 조금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은 저는 앞으로는 이게 어떤 일종의 증권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에 이제 그 실물 자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저작 인접권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권리, 이제 요런 거를 실물 자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실물 자산은 이제 레퍼런스로 해서 NFT를 발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메타데이터에는 이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이제 아티스트가 이제 본인이 받는 저작 수익에 대해서 그 NFT 소유자에게 이 권리를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그 이제 저희 서명이 다 들어간 그런 이제 어그리먼트가 들어가 있고, 이제 그게 메타데이터에 이제 포함이 됨으로써 이제 NFT 자체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이 저작권의 수익 이제 권리
이거를 소유하게 되는 걸로 이제 저희가 법적으로 리걸하게 세팅을 한 거고, 이제 이 NFT를 판매를 했을 때 이제 그런 법적인 권리도 같이 양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작 인정권을 이제 NFT 형태로 굉장히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조금 만들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음원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NFT가 나온다면 저는 이런 음원 수익에 대한 그런 NFT 증권, 이제 이런 형태로 좀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던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음원 수익이라는 거는 보통 웰론이나 지니 이런 음원 유통사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고, 저작권 협회에서 나오는 저작권 수익이 있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음원 유통사에서 나오는 그런 수익들을 취합을 해서 이제 분기별로 혹은 1년에 한 번씩 NFT 지갑에다가 저희가 가상화폐로 직접 바꿔서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시도를 해본 거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음원 NFT를 많이 발행을 하고 음원 수익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가상화폐로 전환을 하고 NFT 소유자들한테 전달하는 일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들이 그 홈페이지만 봤을 때는 그 내용이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네. 단순하게 이 음원을 NFT로 출시했다. 근데 거기에 수익 쉐어에 대한 스탁 형태의 개념이 도입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첫 시도라는 점에서 되게 좋았고요. 네. 분명히 내년에는 저는 이제 음원 NFT가 매우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었는데 발빠른 시도였잖아요. 그 앞으로 어떤 로드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로드맵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는 처음에 생각했던 게 어떤 수익증권의 측면을 왜 도입을 했냐면, NFT가 이제 아트에 연계돼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요즘 미술 작품이 되게 유행을 하고, 사고 파는 게 되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행하는 작가에 따라서 되게 비싸게 사고 팔릴 수도 있지만, 언젠가 그 작가가 유명해지지 않거나 더 이상 유행을 따르지 않게 됐을 때, 이런 미술 작품이 영원히 돼버리고, 종이 쪼가리가 될 수 있는, 이제 요런 사태가 있는데요. 저희는 증권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음원에서 나오는 수익들을 이제 직접 쉐어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원에서 나오는 1년 동안 나오는 수익이 예를 들어 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 1%에 대한 증권을 이제 1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그 1%에 해당하는 이제 수익을 이제 매년 지급받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5만 원의 수익을 지급받게 되는데, 그럼 이제 100만 원에 5만 원씩 1년에 수익을 받게 되니까 연 5%짜리 이제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NFT 자체에 펀더멘탈이 생겼을 때는 이 가격 방어를 잘 할 수가 있고, 그냥 근본적인 가치를 좀 제공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로드맵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메타버스랑 조금 더 연결해서 IP를 NFT로 증권화하는 거, 요거를 조금 시도를 해보고 싶은 건데, 그 IP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 저희는 음원을 첫 번째로 시도를 했던 거거든요. 메타버스랑 연계해서 가자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짱구라는 거는 캐릭터에 대한 IP인데, 이제 짱구 캐릭터가 뭐 티셔츠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자 이제 포장지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이 계속 방송이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짱구라는 캐릭터에 대한 IP, 그리고 그 IP에서 나오는 수익들, 그리고 이런 그 짱구 NFT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단순히 짱구 어떤 굿즈로서의 NFT가 아니라 그 IP를 같이 쉐어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NFT가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저희가 먼저 선점을 하고자 하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메타버스랑 연계해서 예를 들어 메타버스에 있던 어떤 가상의 캐릭터가 음원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공연했던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도 NFT로 발행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음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나 뭐 어떤 공연 현장, 이런 거를 다 이제 IP로 통합해서 NFT로 발행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로드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바라보고서 이번에 이것을 첫 시도로 네. 어떻게 보면은 프로토타입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나진 않는데 이 U랑 거의 메타버스 저희 기획을 하던 시기가 거의 그냥 똑같은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블록체인이라는 하나의 대전제 아래서 뭐 다양한 개념들이 세상에서 하나처럼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만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그 자리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그냥 천재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그리고 저는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예술씬에 있음으로써 뭔가 이런 분을 만날 기회를 얻은 거고, 저는 이제 뭐 직접 말하기도 했지만 뭐 현재까지는 귀인이고, 뭐 앞으로도 그냥 뭐 인생은 너무 길고 좋은 기회로 만났고, 언제든지 저는 저한테 지금 제 인맥에 뭔가 AI라던가 혹은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가, 천재를 둔 게 되는 거거든요.
이민영님과의 네, 그쵸. 관계가. 네. 아, 그리고 저는 저 스스로를 굉장히 비저너리라고 인식 자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실무자에 가까운 인간 형태 자체가 아니고 살면서 항상 예민하고 뭔가 영감을 받아서 비전을 던지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민영 씨 같은 분이 그걸 구체화해서 저랑 같이 플랜을 짜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한 이유들이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들은 정말 무궁무진한데 그것들을 이제 지금 함부로 막 던져놨다가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 1, 2년 전부터 이제 지금 제 컴퓨터도 키면은 사실 배경화면도 맥그리거인데 코너 맥그리거라는 UFC 선수가 있어요. 그분 뭐 제가 UFC를 막 그렇게 좋아하거나 관심 가진 건 아닌데 그냥 그 사람 자체는 그냥 스타니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스타고 근데 그 맥그리거 사단의 정신이 win or learn이거든요. 그래서 이기거나 배우는 거고 지는 건 없고 실패는 없다. 근데 저도 그거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크게 저를 때렸고 그런 정신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제 삶이 굉장한 추진력이 생겼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과정들 자체를 제 삶에서 없애버렸거든요. 그냥 기회 왔네? 가.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야. 지면이 다시 이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번 U 같은 경우도 제가 막 모르고 전문가시니까 저는 그리고 또 제가 여기에서 11년 일하면서 가장 좀 제가 경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반대쪽에게 전문가에게 너무 간섭하는 거 혹은 너무 오지랖을 부리는 걸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이게 뭐 되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아트워크를 부탁한 분이 있는데 아트워크 하는 분한테 가서 여기 선을 이렇게 그어라. 이 물감을 이걸 써라. 이거가 되면 제가 입장을 바꾸면 저한테 와서 드럼을 이 소스를 써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물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무조건 50-50로 가는 거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딱 자기 분야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실패나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배운 게 너무 많고 이 하나의 결과를 맞이함으로써 저에게 정말 폭포수 같은 영감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지금 추진력 있게 엄청 실행을 하려고 계속 준비 중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꼭 민영 씨만의 로드맵이라기보다는 민영 씨도 어쨌든 자기 분야에서 정말 전문가고 저도 옆에서 보면서 제 삶 자체에 영감받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냥 좋은 동료로서 위치하고 저희가 비전을 던졌을 때 같이 해주실 수 있는 거 한해서는 뭐 같이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해주신 메타버스 공연 같은 거는 애초에 저한테 같이 던져주신 거고 그래서 지금 같이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팀이 있고 회사가 있어서 거기랑 같이 이제 계속해서 빌드업을 하는 중인데 그것도 아직 초기 단계라서 저도 어쨌든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뭔가 제 만족에 만족하지 않는 결과물을 이렇게 함부로 던지거나 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쵸. 그래서 딱 요 정도 말씀드리는 게 깔끔할 것 같아요. 제가 이민영님과 오늘 아주 짧은 시간에 뵙고 얘기를 살짝 들었는데 엄청 똑똑하신 분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스티스님이 천재고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뭔가 와닿아요. 역시 문제적 남자. 근데 그게 진짜로 그 TV에 출연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시간을 느리게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저랑 호흡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같은 시간 안에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더 많고 인지할 그런 수 있는 의미였구나. 것이 더 네. 많다라는 인상을 저는 받아서 거기서 딱 느낀 게 내가 여기서 이걸 두려워하고 발부려 들면 꼰대가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되게 같이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 업적에 대해서 다른 장르고 다른 분야지만 어치먼트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는 시선이 있으셔가지고 동등한 관계로 뭔가 같이 비즈니스를 지금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민영님한테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저스티스님의 어떤 매력이 뭐예요? 같이 일하고 싶은? 일단 지금 또 얘기하시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네. 사람 되게 그 진정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티스트로서 저는 성공해야 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같이 묻어가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아니까 또 다른 매력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술이나 이런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를 나누셨어요? 일단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메타버스, NFT 이런 것들 다 솔직히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이거를
풀어가는 그 현실적인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만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스티스님은 이제 그걸로 뭘 할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예술에 접목될 수 있을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임팩트를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비전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아이디어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림만 잘 그린다고 해서 이제 예술가가 아니고 음악만 잘한다고 해서 예술가가 아니라 이제 종합적으로 이 사회에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메타버스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지금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이잖아요. AI라든지 그게 분명히 중요하긴 한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인문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저스티스님이 이렇게 같이 케미를 네, 주고 맞습니다. 계신 거네요. 합이 그래서 맞는구나. 네. 저스티스님이 NFT랑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네. 처음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지점은 제가 이제 인디펜던트 활동을 굉장히 사실 오래 한 편에 속해요. 여기 필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 7, 8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랬던 이유가 저는 항상 다양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문화나 예술이라는 게 다양해야 되는데 한국은 스탠다드에 굉장히 미쳐있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저도 서울에 있는 거고 사실 그런 어떤 전쟁터 같은 데서의 영감이 팍팍 튀어나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애증이라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항상 인디펜던트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이 되고 싶다라는 모티베이션 자체가 저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걸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뭔가 누군가를 서포트해주고 이 사람이 성공하는 걸 보는 걸 굉장히 사랑하고 그거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NFT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뭐 어딘가에서 접하면서 굉장히 그 부분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부분에서 성공 사례를 남긴다면 이거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인디펜던트 아티스트들에게 행보 자체만으로 어떠한 익스플레네이션도 없이 너네도 시스템 안 따라도 할 수 있어라는 말 자체를 던져주는 거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디펜던트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업계에서는 뭐라 해야 되지? 어떤 특정 상태의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면 인디펜던트? 회사가 없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지금 이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너는 회사 있는데 무슨 인디펜던트야라고 할 수 있지만 디펜던트가 의존한다는 거거든요. 인디펜던트는 결국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오늘 미팅을 회사가 잡아줬나요? 아니에요. 저는 언제나 인디펜던트하게 움직이는 사람이고 언제나 제 영감을 따르는 사람이고 다만 이 회사에 제가 사인한 이유도 제 그 결정에 대해서 서포트를 적극적으로 해주겠다라는 어떠한 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온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더 인디펜던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NFT나 그거 자체에서 이번 싱글도 그렇고 뭔가 저희의 그 가격 책정 면에 있어서도 아까 이제 민영님이 말씀하신 어떤 이게 실질적 증권의 가치, 뭐 시세 차익 그런 지점보다도 뭔가 이게 이런 정말 행보 자체로서의 성공 사례가 남긴다면 야 이거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줄 영감 그리고 한국 NFT 커뮤니티 시장이 정말 작다는 거를 계속해서 거의 매일매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할 정도거든요. 저는 솔직히. 왜냐면 여기서 지금 기성 아티스트들이 임팩트를 준 거에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임팩트를 주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한국 기성 매거진이나 언론에서 어떠한 조명도 안 해주고 그 조명이 있어도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말이 안 되게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신기한 현상에 영감도 받고 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좀 그렇게 세팅을 했던 면이 있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이란 대전제가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저는 그 지점이 가장 커요. 저는 내가 선례를 남기면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진정성 있게 자신의 다양성을 뽐낼 수 있는 영감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점. 음원 시장 자체가 NFT화돼서 송사를 남기면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기존에 이제 저작권 시스템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네네. 그거를 아예 버리기는 어렵지 않나요? 그쵸. 네. 그거는 뭐 같이 가야 되죠. 모든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은 뭐 한 번에 부서지는 거는 절대 없어요. 근데 지금 뭐 제가 있는 필드가 그나마 제가 전문성이 있으니까 제 필드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한국 힙합이 많이 변했다, 많이 아니면 똑같다 이렇게 뭐 다양한 시선들이 있지만 제가 이 필드에 11년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 미비한 수준이지만 변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거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들을 저스티스가 NFT 성공사를 남겨서 이걸 다 뒤집을 거야. 이런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고. 단지 이걸 영감을 받아서 수많은 시작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성공 사례를 남기고 그것이 시간이 쌓였을 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제가 좋아하는 방향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미술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유통 시장이 있는데 네. 거기서 새로운 마켓플레이스가 생겼다. 이런 네. 개념인데 네. 음원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그런 시장이 열릴 거고 네. 그리고 요즘엔 그냥 음원이 아니라 음원의 어떤 3D 모델링이라든지 다양한 현대 미술이 접목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선례를 남기면 너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네. 그걸 어쨌든 여러 시도를 해봐야 말씀하셨던 대로 아까 코너 맥그리거 정신처럼 네. 네. 계속 부딪히고 그게 실패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꾸 네. 어떤 문을 두들리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조스티스님의 행보 자체가 그래서 저는 더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지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감이 생기면 바로바로 추진해버리는 스타일이 됐어요. 한 1, 2년, 최근 1, 2년은. 어떤 막 로드맵을 그려서 막 실무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야 이거 하면 좆되겠는데? 하면 바로 전화 때리고 야 이거 알아봐 도와줘 너한텐 뭐 어떤 내가 뭘 해줄게 이렇게 해서 그냥 팍팍팍팍 일을 벌리고 그게 중간에 안 되겠는데 하면 그냥 미련 없이 접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질문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계속해서 저를 아티스트라고 말을 했거든요. 의미하는 바가 사실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왜냐면 본인을 뭐 래퍼로 정의하느냐 뮤지션으로 정의하느냐 아티스트로 정의하느냐 뭐 그리 큰 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말씀드린 대로 2014년부터 인사동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예술적인 거를 굉장히 시도를 여태까지 많이 해왔어요. 사실 지금 떠오르는 것들 당장의 말씀을 드려도 제 1집 커버가 보면 강 작가님이 촬영해주신 파인아트 사진 물론 저희가 같이 기획하고 찍은 사진이지만 그 파인아트 위에 제가 과감하게 이모지를 그 당시에 올렸거든요. 이게 제 1집 앨범인데 이제 커버에 이렇게 이모지를 올리는 요 디자인 자체를 이제 그냥 제가 한 거거든요. 제가 직접 한 거고. 근데 이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은 저 이모지 제발 빼고 다시 재발매하면 안 되냐, 뭐 저딴 걸 왜 넣냐 이렇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고 굉장히 이해를 못 받았죠. 근데 저는 저 시도 자체가 뭐냐면 사실 와 이거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입이 잘 안 떨어지긴 하는데 물론 저의 사견입니다 당연히. 근데 한국에서의 그 미술 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자체가 굉장히 아쉬운데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배운 미술에 대한 예술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거의 30, 40대까지 계속해서 예술을 소비한다라는 게 제가 가진 인상이거든요. 물론 저는 91년생이고 제 이후의 세대가 어떤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희 91년생 세대까지만 해도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예술이란 뭔가 고귀하다. 이것으로 돈을 버는 건 나쁜 거다. 그런 단순한 인식으로 모두가 사실은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예술에 대한 시선 자체가. 맞아요. 저 또한 그랬어요. 저 또한 거의 20살 중반까지도 혼란스러웠고 무엇이 맞는 것인가. 순수 예술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근데 스스로의 틀을 깬다는 생각이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틀을 깨고자 뭔가 나 자신을 인정하고자 공부를 시작했고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을 때 너무나도 어이없게도 정말 짧은 시간에 그 세습되어 왔다고 해야 될까요? 세뇌. 근데 이제 세뇌라기보다는 세뇌는 제가 생각하기에 좀 단어가 좀 더 강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왜 세습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냐면은 한국은 정말 특이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 특이한 지점들이 세습이 정말 강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걸 믿고 잘하는 게 정말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탐구해보지 않음이 강해요. 이런 거에 제가 그래도 이 정도로 발언을 할 수 있는 뭔가의 근거는 예를 들면 한국의 뭐 선풍기 괴담 같은 거 아시나요? 그 주한미군에게 한국은 선풍기를 틀고 자면은 죽는다는 미신을 확고하게 믿고 있으므로 선풍기를 틀고 자지 말라라든가 혹은 MSG에 대한 거
MSG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아미노산에다가 NA라는 그 나트륨 기호 하나 더해진 거라. NA는 사실 물에 녹고 그럼 아미노산 그냥 우리 몸을 이루는 그것만 남는 거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1960년대가 70년대에 논의가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라면에 MSG를 안 넣어요. 그리고 미국에 수출하는 불닭볶음면엔 MSG를 넣는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나라라는 것 자체가 저 같은 예술인에게 주는 어떠한 인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세습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술에 대해서도. 이게 교과 과정도 교과 과정이지만 그 어떤 부모로부터 받는 예술이라는 것에 대한 교육 자체가 뭔가 그렇지 않나. 순수해야 돼. 예술은 돈 벌면 안 된다. 근데 제가 공부를 시작하고 몇 달도 되지 않아서 1910년대일 거예요. 10년대에 마르셀 듀샹이라는 인물이 레디메이드, 파운드 오브제라고도 부르는 세상에다가 그 개념을 알렸다라고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알렸는데 그게 이제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오브제를 선택해서 전시한 거예요. 그럼 예술가가 선택하는 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냐라는 논의를 그때 던졌고 그리고 1970년대일 텐데 앤디 오홀이 자서전에 예술의 가치가 뭐냐? 돈이다. 그래서 판화를 찍어서 엄청 팔아버리잖아요. 그것들이 세상에 준 임팩트들이 있고 현재 그래서 데미안 허스트나 제프 쿤스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아티스트로 제가 감히 분류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흔히 그렇게들 분류되고 있는 아티스트가 활동들을 하고 있는 세상에서 뭔가 이제 다시 이 얘기로 돌아와서 저는 그때부터 이미 그런 시도를 항상 하고 있던 거였어요. 네. 파인아트 위에 나는 이걸 깨버릴 건데 자 여기다 이모지를 넣으면 너네들이 어떠한 영감을 받게 될까? 너네들이 어떠한 영감을 받게 되고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고 어떤 걸 느끼게 될까? 사실 저는 저를 예인으로 인식하는 이유 자체가 그거를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틀을 깨는데 하지만 막연하게 틀을 깨는 게 아니죠. 저는 세상에 대한 인지나 어떤 공부나 예민함 없이 막무가내로 던지는 건 그냥 산에 들어가는 행위랑 다를 바가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어떠한 인지가 기반이 돼서 개념이 기반이 돼서 내 직관적인 비주얼라이즈를 했을 때 그게 세상에 효과를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해왔고 근데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얘기를 풀 타이밍 자체를 40, 50대로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때가 돼서 저는 막 제임스 터렐 같은 아티스트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할아버지 돼서도 조형예술을 하고 세상에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싶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지금 굉장히 핫해지고 저도 공부를 하면서 뭔 일이 아니게 되겠는데? 내가 당장 이제 시작해도 되겠다 해서 이미 지금 사실은 수많은 사람과 컨택을 하면서 제 개념들을 비주얼라이즈 하는 작업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 활동을 전개를 해볼 생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강 작가님의 작품들의 제목도 제가 지었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이재규 감독님의 완벽한 타인이었나요? 그 영화에 보시면은 제가 작업한 그림들이 뒤에 걸려 있고 그런 작업들을 사실 해왔어요. 근데 이제 어디에서 말하지 않은 거는 제가 진짜로 저의 당당하고 떳떳하게 저도 이제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더 하고 싶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미디어에서 처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네. 근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세상에 공개는 되어 있죠. 왜냐면 저의 크레딧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걸 막 저 어딘가에서 이거 했다든가 뭐 그런 질문이 왔을 때 이런 활동도 하고 있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막 제가 적극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죠. 그럼 현대 미술에서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네. 기획자도 있고요. 네네. 내가 이걸 기획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와 해서 콜라보를 하는 형태도 있고 네. 본인 직접 참여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네. 어떤 형태의 미술을 좋아하세요? 저는 뭐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기획자가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를 특별히 막 기획자는 기획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 실무에 능력이 닿는 곳이면 제가 작업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지금 현재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티스트들도 전부 다 팀을 꾸려서 하고 있고 이미 그렇게 세상이 바뀐 지는 정말 오래됐거든요. 저의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제가 나 진짜 이거를 해도 되겠다라고 최근에 이제 느낀 일이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이모지를
사용을 한 게 2016년인데 최근에 이제 드레이크라는 그냥 명실상부 지금 지구 최고의 아티스트예요. 그 아티스트가 데미안 허스트에게 앨범 커버를 부탁했고 데미안 허스트가 앨범 커버를 12개의 이모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때와 똑같이 물론 전 세계 규모지만 전 세계 규모의 욕을 뭐 현재도 먹고 있고 먹었죠. 근데 저는 뭐 그 현상 자체가 세상에다 주는 것도 저한테 임팩트가 크지만 제 개인적으로의 임팩트가 더 있었던 거죠. 내가 16년에 과감하게 시도했던 게 결코 틀리지 않았고 내가 좀 더 나의 비전에 확신을 지니고 과감한 무브를 해도 되겠다. 그리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제 업계에서 인정을 받고 어느 정도는 성공한 사람이 되면서 뭔가 제 어떤 인프라나 그런 걸 운용함에 있어서 좀 더 여유도 생겼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제가 가진 비전들을 같이 일할 실무자들도 계속 구하고 있고 콜라보할 사람들도 지금 머릿속에는 리스트업을 쫙 해놓고 하지만 제가 그분들한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연락해서 저 저스티스고 뭐 음악을 이렇게 한 사람인데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해서 현재는 이제 제 작업을 통한 어떤 인정을 좀 받은 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현재는 하고 있네요. 네. 저는 사실 네네. 저스티스님이 NFT에 관심이 있다 했을 네네. 때 사실 상상이 별로 안 됐어요. 네네네.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스티스님이야말로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정신에 네. 매우 적합하신 분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 지점이 정말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죠. 근데 물론 모든 시스템과 일에는 장단이 존재하고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수록 단점도 있지만 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미 저작권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저라는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저 같은 예인, 저를 인식하는 제 스스로 인식하는 예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세상에 충격을 주고 영감을 줄 무언가를 던지고 그것을 통해 어떤 톱니바퀴 같이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던져주고 영감을 던져주고 그것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면서 발전적으로 뭔가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사실 뭐 제가 톱니바퀴라는 표현이 뭔가 누군가에게 부정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뭐 직장에 다니시는 혹은 그냥 어떤 월급을 받으시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영화를 보고 나서 자기 일에 영감이 생겨서 더 좋은 실적을 내고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탈중앙화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저도 뭐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하지만 막 시스템이 어떻게 할 거 뭐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나 그런 것까지 제가 뭐 만약에 뭐 모르겠어요. 기회가 돼서 제가 영감이 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까지는 제가 하고 있지 않고 그 역할을 해줄 사람들은 제가 여기로 끌어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가 거기까지가 저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현재 NFT는 내년부터 더 폭발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네네네. 예상이 안 되긴 하는데 네네. 그러면은 저스티스님의 삶에서 NFT 음원으로 내신 것 자체는 사실 하나의 작은 액션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앞으로 어떤 예술가로 살고 싶고 본인의 NFT적인 창작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싶은지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20살, 19살, 20살까지는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아트워크들도 제가 해왔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작품 활동도 그런 데서 해왔던 거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관두게 된 게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입시미술을 시작했었는데 입시미술을 하다 보니까 고3이 됐을 때는 백지를 딱 봤을 때 내가 무엇을 그리고 싶은 사람인지 이미 잊어버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걸 그려야 한다는 것만 그리다 보니까 이미 까먹었었고 이제 그때 어떠한 이미 세상에 놔가지고 어쨌든 어떠한 계기들을 통해서 이제 음악을 하게 되고 여기까지 온 건데 요즘 NFT 덕분에 다시 좀 그러니까 중학교 이전에 제가 막 그리고 싶던 것과 같은 성질의 영감, 느낌들을 제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전에 와 이런 개념 세상에 던지면 대박이겠는데? 이러면서 막 잠이 안 와서 일어나서 메모를 한다던가 뭐 이거는 음악을 초창기에 할 때랑도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악도 여기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우여곡절들이 많았고 뭔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 뭐
시쳇말로 이제 저는 너무 두들겨 맞았다라고 하는데 너무 두들겨 맞아가지고 엄청 무뎌져 버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지금 완전한 프로고 예, 저한테 기회만 주어지면 그냥 바로 프로페셔널한 래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 같은 인간이 되었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지점 때문에 그 어렸을 때 어떤 그런 즐거움이나 흥분되는 게 잘 없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NFT 활동을 통해서 그게 뭐 음악이 될지 미술이 될지 뭐 무엇이 될지는 사실 정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정할 수가 없고요. 하지만 어쨌든 네, 이 기술과 이 세상을 이용한 작품 활동을 앞으로 전개해 나갈 것 같아요. 유도 예로 들면 그 유라는 음원 자체가 예술이 아니고요. 저는 그 음악을 보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걸 얼마에 파는 것까지인 거예요. 그거 얼마에 팔리고 안 팔렸고 그거 자체까지가 다 예술인 거고 그거 통해서 제가 지금 또 새로운 걸 하는 것도 예술이고 그냥 이 모든 게 다 그거라서 이거 입이 잘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 이거를 보실 수많은 분들을 결단코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그분들이 바라보시는 예술이 어떤지 제가 필드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입이 좀 안 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과 이곳의 갭이 너무나도 멀다고 한편으로는 느껴가지고 어쨌든 여태까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걸 적극적으로 말할 기회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다면 지금은 전혀 아니고요. 저의 개념들을 진짜로 제대로 정리해서 던질 거고요. 제대로 비주얼라이즈해서 던질 거예요. 네, 진짜로. 그래서 네, 제가 앞으로 보여줘야죠. 사실 제가 이 NFT에 처음 외계인 낙서 그림 같은 거를 판매했던 걸 혹시 아시나요? 네, 알죠. 네. 그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필드에 대한 관심은 있었다가 어떻게 이 필드에 내가 딱 들어간다는 걸 자기적이지 않는 뭐가 있을까 항상 이렇게 더듬이를 세우고 있다가 마침 이제 아는 친구랑 카톡을 하다가 그렇게 와서 그렸는데 내가 이거 만약에 내 인스타에 올리잖아. 그럼 분명히 누군가 산다고 할 거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럼 나 그거 NFT로 팔 건데 너가 괜찮다 하면 그냥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한 건데 그걸 누가 볼 때는 그냥 뭐야 이 새끼 펜 돈 뜯어먹네?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모든 행위 자체가 예술인 거예요. 다 제가 준비한 퍼포먼스고 그거 자체가 그래서 그거의 가치를 누군가가 구매해 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그 외계인 그림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다기보다 저라는 사람이 활동해온 11년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지금의 시점에서 그것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시선으로 뭔가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거기서 그러면 나는 잘한 놈이고 다 뭐 우매한 사람들인가? 그 얘기는 절대 아닌 거고 왜냐면 제가 그런 무브를 할 때 여태까지 설명이나 어떤 전시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았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더 든 거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외계인 그림도 그렇고 유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저를 태그해서 욕하시는 분들 혹은 DM으로 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 현상 자체를 제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먼저 이해랑 공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몇몇 분과는 대화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대화 자체가 영감이 돼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앞으로 제대로 보여줄게 라는 마음이 지금은 생겼고요. 그것들을 제대로 보여주고 제가 오늘 여기서 한 말들이 뭔가 제 디스플레이랑 같이 하나가 됐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듣고 나니까 네. 그 외계인 작품이 다시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예술인 거고 그거를 구매한 사람이 그것이 더 높은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할 거고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구매해주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그것에 대한 가치가 더 높게 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할 거라는 거. 제가 저스티스님 인터뷰 준비하면서 네네. 저스티스님의 약간 삶을 좀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네네. 계속 뭔가를 보완하고 계속 고쳐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어떤 말씀이신지 조금만 더 길게. 얘기를 좀 더 풀어보면 그 가사 중에도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노래에 대한 가사가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 포괄적으로 삶을 봤으니까 네네네. 뭐 예를 들면 외모에 대한 니네가 얘기를 해서 나는 외모도 고쳤고 뭐 돈 벌라고 해서 돈도 벌었고 네, 뿌리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맞아. 뿌리예요, 뿌리. 네네네. 뿌리에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본인의 삶을 계속
수용적이면서 그 본인이 어떤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고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맥락도 약간 아,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네네네. 난 이거 도전했고 그런 행보들이 또 가치가 있다고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2016년 전까지의 저는 굉장히 지금과는 완전하게 다른 사람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 저의 눈빛을 보면 제가 무서울 정도인 것 같아요. 와, 저 새끼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저런 눈빛이었을까? 라는 감상을 제가 하게 될 정도로 정말 다른 인물이고. 근데 그때의 그러니까 물론 자랑스러워요. 어떻게 그 조그만 애가 그 용기를 지니고 그러한 말들을 과감하게 했을까? 진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애가. 그런 지점에서 과거의 저 자체가 뭔가 대단하고 그런 지점도 충분히 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울 필요도 없다라는 게 현재 제가 가진 철학이고 제 진정성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굉장히 수용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굉장히 오랜 시간 유지 중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가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뭐 설득이 된 사람들도 있고 안 된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 제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네, 그것을 할 뿐인 거죠. 근데 그렇게 봐주신 것 같고요. 사실 예술가들은 이제 락스타라고도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좀 막 나가기도 하고 약속도 안 오고 술에도 쩔고 여자도 많이 만나고 그래야 어떤 락스타인 게 저는 그게 그니까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제 주변에서도 그러한 친구들이 진짜로 와 멋있다 라고 할 만한 작품을 낸다거나 무대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봤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살려다가 깨달은 게 많고 뭔가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아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거를 작품으로 승화해서 이제 곤이라는 곡을 이제 세상에 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저의 태도 자체가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수용적인 태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려는 편이고 근데 그렇게까지 또 거기에 막 얽매이려거나 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제가 항상 하고 다니는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그 팔려가는 당나귀라는 굉장히 그 기원이 어디 있더라? 뭐 이집트 기원인가? 아무튼 구전 이야기 같은 건데 그게 이제 현대에 와서 어떻게 밈으로 소비되고 있냐면 뭐 그런 걸 거니까 혹시 아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게 그러니까 당나귀를 부부가 이제 타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사람들이 아이고 당나귀 불쌍하다. 무겁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이프를 이제 내려서 같이 걸어가니까 아이고 어떻게 여자를 태우지도 않고 여자 다리 아프게 남자가 저게 뭐냐. 그래서 이제 여자를 태우고 남자가 걸어가니까 아이고 저게 가족이냐 저게 그러니까 잘못됐다. 남자가 돼가지고 저게 뭐냐. 그래서 이제 뭐 셋이 다 같이 걸어가니까 쟤네 당나귀 타는 방법도 모르는 바보라고. 뭐 요런 게 이제 항상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대하려고 해요. 사람들의 반응을. 네, 거기에 절대로 몰입되거나 매몰되지 않은 지는 꽤 됐고 그것을 영감으로서 수용하고 그 안에서 내가 배울 점이 있는가라는 딱 시선에서만 받아들이고 적용시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스티스님이 좀 고민하시는 부분이나 좀 힘드신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가 사실 좀 됐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은 다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네네. 아무리 내가 어떤 잘 설명하려고 해도 곡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또 사람은 또 계속 변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방금 그 당나귀 비유가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그 단면인데 그죠. 사람이 그렇게 단면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좀 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그 과정에서 제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결코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여러 댓글들이나 이런 걸 많이 봤는데 네. 어쨌든 굉장히 내면에서 단단하게 본인의 신념대로 잘 가시는 것 같아서 네. 또 많이 배웠고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타격이 없으신 걸로 제가 이해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특성에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여기는 근데 제가 뭐 그렇다고 뭐 어디 해외에서 막 오래 생활한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정한 뭐 MSG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 진짜 이곳의 특수성은 맞으니까요. 근데 그런 거에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건 안 없어진다는 지점이거든요. 그게 한번 교육이 되면 안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첫 이미지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군가에겐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뭔가 타격이 없으신 걸로라는 지점이 그 부분에서 이제 일맥상통을 하는 거죠, 저한테는. 그들에게 안 바뀔 거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이미 인정을 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네, 그들을 신경 쓰기보다는 뭔가 좋은 것들을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도 오늘 너무 인상 깊었고요. 아, 네. 저스티스님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면을 다른 면을 이렇게 보낼 수 있어서 사람들한테 네네네. 알릴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